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뭐 증시 롤러코스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고 네. 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다우가 또 많이 떨어졌고 뭐 이란에서의 전쟁 분위기는 지금 확전 양상이고 글쎄요 정말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2월까지 봤던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장에서는 네. 뭐 어디서 멈추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진짜 급락장, 네. 폭락이라고 표현이 맞죠. 그 다음에 또 거의 뭐 급반등, 폭등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은 사실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판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근데 유가가 또 이렇게 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80를 넘어서면 지금 월가에서는 1차 위험 구간으로 이제 $90 돌파할 경우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간당간당 잘 버티고 있는 미국장 보기 따라서는 뭐 박스권 기간 조정 같습니다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들 좀 위태위태한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WTI 90불 넘으면은 그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지 말고 괜히 불안 심리 조장하지 말고 네. 그냥 패널 분들 의견만 들으면 저희요? 돼요. 와, 우리가 뭘 안다고. 모르요. 너희들은 진행이나 해야지 뭘 자꾸. 아니, 늘 풀던 썰 잠깐 푼 건데 그런가요? 네, 갑자기 그렇게 행보를 바꾸시면 어떡해요?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유는 늘 간단해요.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파는 쪽에 돈이 많으면은 네. 빠지는 거고 가격은 사자 그렇죠. 쪽에서 뭐 한두 명이 들어오건 뭐 할 건 간에 사자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네. 이유는 매일 똑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그걸 네.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래서 저래서라고 얘기합니다만 많이 사니까 오르는 거고 많이 파니까 내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진짜 다 털어먹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놨던 거. 네. 딱 지금 그 시장이 맞아요. 그럴 수 있는 힘든 구간이죠.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LS증권 신종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참 좋을 때 뵀다가 이제 또 어려운 국면에서 또 센터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뭐 시장이 계속 오르지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좀 이렇게 과열을 시켜야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이 뭐 센터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변동성 저항이 시작하면은 맞습니다. 이 전망하는 사람도 어렵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매하시는 진짜 맞아요. 힘들어요. 예,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계좌가 녹는다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에 뭐 전례 없는 폭등 폭락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 좀 맞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왜냐하면 있기도. 하루에 삼성전자가 10% 이상의 등락을 보인다라는 거는 네. 10%? 우리가 금융위기나 IT 버블 이런 구간이 아니면 사실은 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현상은 발생했고 네. 현상은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진단을 하고 평가하고 전망을 해야 되는데 진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떠한 어떤 조바심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좀 뭐 대응을 하는 건데 왜 조바심이라고 하냐 하면 네. 하루 사이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뭐 어제 오늘 계속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바심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저는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란에 대해 이란전 불확실성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장을 폭사시켰지만 그 이후의 변동성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대응이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지켜보자라는 말로 이제 너무 어떤 무책임한 얘기지 않겠냐 하겠지만 사실 지켜보는 게 맞는 거. 지켜보자. 예.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지금 와서 오늘도 좀 어저께 그 반등 나왔을 때 정리 못했다라는 시각으로 오늘 빠지는데 또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이 나올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어제 사서 오늘 파는 이런 투자는 아닙니다. 이건 투기죠. 예.
투자는 우리가 왜 그 SNS 상에서의 짤도 보면 전원주라는 분이 많이 나오신 예. 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와 이렇게 많이 수익을 거뒀어? 그분 20년 이상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죠. 네,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수는 중동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예측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월가에서는 설마 왜냐하면 이제 올해 미국에서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액션들을 보면은 진짜로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확전 양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네 안 하네 실질적으로는 봉쇄했다라고 봐야겠죠. 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나 중동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맞아요. 아젠다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특히나 이번에는 또 이란 쪽이다 보니까 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잘 보시면 저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스터디를 했는데 우리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50km 이상의 넓은 구간이긴 한데 이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이란 쪽에 한 10km가 안 되는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쇄라는 게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유조선을 이제 검문하는 과정에서 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잡아놓으면 이게 봉쇄가 되는 거죠. 예. 네. 실질적으로 봉쇄가 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란의 어떤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구를 지명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뭐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제2, 제3, 제4, 제5까지 다 지명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란 네. 전쟁이요. 예. 그리고 이 한 나라를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장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바뀌는 체제가 아닌 거인데다가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한 게 저는 그래서 큰 변곡점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달 말. 예,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그리고 그 이전에 1월에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했었을 때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어디냐면 사실 중국이거든요. 예. 예, 중국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의 원유를 다른 나라들보다 싸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시가라고 하는 WTI가 지금 뭐 거의 뭐 70, 80달러까지 네, 올라왔지만 이 가격보다 싸게 수급을 받았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가 성장률이 4%가 나왔어요. 네. 네. 그들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고성장 국가는 아니다라는 네, 거를. 네. 뭐 4%도 놀라운 성장량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만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4%라는 현실적인 본인들의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한 요인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은 또 유가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아젠다 중에 이란이 반드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만드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떠한 그 협상에서 아젠다를 하나 지고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채널을 하면 이걸 조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중국은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도 최근에 그 H200이라는 수출도 좀 많이 예. 돌려버리고 예. 성장을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AI 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성장을 위해서 막혀버리고 이란이라는 유가라는 이 비용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국을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라는 선거를 위해서는 물가가 안 그래도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런 이란 때문이다라고 흐리는 거고 중국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잘 견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4월로 4월 초로 다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원래는 뭐 한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예. 3월 말, 네. 4월 초 처음에 그다음에 3월 말로 연기되던 이제 4월 초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또 그 큰 리스크는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또 증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과 관련된 변동성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직은 뭐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래도 중국 이란 관계가 뭐 밀접하니까 네. 중국을 좀 레버리지로 써서 이란한테 좀 수그리게 네. 하라라고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같으면은 4월이라면은 애초에 얘기했던 3월까지 전쟁 끝내겠다는 그거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뉴스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확전되는. 이란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뜬금없이 왜 아제르바이잔 얘기하기 아제르바이잔. 예. 그 뭐 이란은 뭐 부인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지도에 보시면 카스피해라고 이렇게 예. 위에 있거든요. 예. 이거 튀르키예 옆에.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좀 돈독한 국가입니다. 거기 이제 정보도 아제르바이잔이. 예. 네. 제 말은 이제 우리는 이 밑으로 호르무즈나 홍해 네네. 쪽에 관심이 높았는데 위로 이제 확전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제르바이잔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이란의 공격을. 이란의 공격을. 예, 이란의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아제르바이잔. 예. 아제르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제르족이 또 이란 내에 있거든요. 어허. 그런 어떤 그 최근에 이제 정정 불안을 틈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제어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굉장히 제 말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장기화되는 거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김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3월 말까지 끌어가야 될 만한 요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굵직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예, 돼요. 근데 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 연정의 주 핵심이 강경파와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허. 근데 강경파는 당연히 이란의 공격을 지지하고 이란과의 마찰을 상당히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어떤 그 법안이나 여러 가지 아젠다 이슈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제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네타냐후 자체도 강경파인데 그 더 강경파의 손을 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이 이슈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측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4주 안에 끝내는 게 맞냐라는 거는 3월은 넘겨야겠구나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유가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니 뭐 원유 시장도 보면 투기 세력들이 만만찮은 곳인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100, $150 얘기도 막 글쎄. 넘나들고 있는데 뭐, 예. 이게 그 되게 원자재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에셋 자산이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네. 하나는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그러면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채권이나 주식처럼 채권도 쿠폰이 있고 주식은 이제 현금은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가라는 이건 무슨 얘기를 드냐면 수급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야,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인데 이렇게 너무 비싸지는 게 맞아라는 약간의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 세력과 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하루아침에 막 7%, 8% 이렇게 오르거나 빠지는 상황인데 이 이란의 어떤 이란발 중동 리스크가 확전 내지는 더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70, $80 넘으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겠지만 지금 내가 파는 제품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는데 네. 환영할 만한
뉴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영할 만한 뉴스는 뭐냐면 유가가 오른다는 자체만 놓고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유가가요. 이게 재밌는 게 작년 3월 말 4월 초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때 네. 딥시크라는 이슈와 예. 이 해방의 날 예. 관세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어허.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WTI 기준으로 유가가 60달러가 안 됐었어요. 예. 그 지금은 80달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CPI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지금 20달러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만 보고 있는데 조금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 말씀하셨지만 유가도 하루에 8% 10%씩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금리가 10bp씩 움직인다는 거. 맞습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하고 미국채 10년물만 보고 있습니다만 유럽도 좀 괜찮나 싶었더니 얘들도 지금 보면은 하루에 뭐 8bp, 10bp 예사로 움직여요. 위로.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유럽이 직격타죠. 유럽이. 예. 왜냐하면 중국도 직격타지만 사실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네.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럽이 안 그래도 러우 전쟁의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에서 굉장히 싼 천연가스를 쓰다가. 수급하다가 이제 막히니까 뭐 미국에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 배를 통해서 갖고 오니까 당연히 그 물류비를 제공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하는데 지금 그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더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태그적인 상황이 유럽은 더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즉 이외의 중국이나 유럽을 보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하락을 할 때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이슈로 또 하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유럽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중국의 어떤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안 그래도 낮게 제시했는데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간의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네.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3월 말까지 조금 네. 전쟁을 좀 끌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 게 네.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 그러게요. 그게 예.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외부에 명확한 어떤 경계 대상이나 적을 만들면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단결할 수 많았어요. 있는, 뭐 예, 지지율도 워낙 안 좋고 뭐 앱스타인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선을 이슈를 돌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 선거는 항상 미국의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간 선거 때 지금의 집권 당, 이를테면 네. 지금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미드텀 중간 선거 때는 항상 지금의 당이 이기는 경우는 한 50년 역사에서 한 2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닉슨 대통령일 때 닉슨 독트린이라는 변동성 그리고 9.12 테러 있을 때 상당히 외부적인 변수가 극대화됐을 때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또 다시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앱스타인 얘기도 네네네. 있었고 물가도 통제 안 되고 있고 이미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게 이제 없는 거죠. 이란이라는 중동의 리스크가 발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해서 미국으로 수급되는 원유 가격이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WTI는 아까 말씀하신 건 투기적인 세력, 공급이 이제 네. 근데 본인들은 원래 원유 순수출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를 수급하면서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을 가동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원유를 수급하고 그 미드텀을 대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젠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뉴스 헤드라인을 앱스타인이나 이런 안 좋은 뉴스로 막 장악하던 게 지금은 이란 뉴스로 막 그렇죠. 예.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희석 작용을 노린 것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네. 아까 이스라엘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텍사스 예비선거 시작으로 3월 중간선거가 본격화 됐거든요. 3월 네네. 초부터.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본인과 불리한 뉴스가 오르내리는 그 여러 채널에서 SNS 상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란이 하나의 어떤 좋은 제로일 수 있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제 그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지나 싶을 정도로 우리 작년부터 우리 2월까지 그 랠리 그걸로 어느 정도 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작년이나 연초 같은 그런 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레벨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작년과 같은 속도 올해 1, 2월 단 2개월 만에 글쎄, 네. 50%나 오르는 장은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장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980년 이후에 네. 데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1년 동안 150%가 올랐던 장이 이번 말고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99년에. IT 버블 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99년에 그렇게 1년 만에 150%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요 270포인트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글쎄. 그 탄력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론 3, 4년 동안에 상당히 긴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을 경험하고 미국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서 미장으로 막 투자하는 사이클에서 소외되다가 이번에 이제 모멘텀 타고 올라와서 비슷한 감은 있지만 IT 버블 때만큼 올라왔던 장이에요. 예. 속도가.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만큼의 속도를 또 기대한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지금 저 차트가 나옵니다만 저렇게 오른 증시가 이제 언제 오나 싶었던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조나 되는 뭐 안정기금을 투입한다? 이게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네,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맞아요. 100조가 네.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져 글쎄. 있고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120조거든요. 그 고객 예탁금이 120조인데. 네. 근데 이제 100조 안에는 저 주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고 예. 증환펀드, 채권 안정펀드가 들어가 있는 게 100조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온 고객 예탁금이 120조인데도 주식이 안정이 되진 않아요. 일단 120조 다 고갈되면 쓰든지. 네. 근데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네. 바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죠. 100조라는 게 정말 워킹을 해서 시장을 안정을 시킨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로 오래 하신 분들은 저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너무 크게 변동이 있으면 뭔가 정부가 국가에서 조금, 예. 뭔가 정부에서 뭐 대책이 나오겠네라는 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트를 달랠 수 있는 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랠 거 많아요. 환율도 달래야지. 금리도 달래야지. 환율이 그러면 채권도 사줘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예. 달러도 팔아야 되고. 맞습니다. 할 게 많은데 주가가 너무 달러 판돈으로 주식 사면 가만히 있어봐. 달러는 무슨 달러를 팔지? 네. 땅 파서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곤혹스럽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뭐 1,500원 갖다가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1,500원이라는 거는 저처럼
900원대 환율로 시작했던 트레이딩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는 뭐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상 너무 높은 1,500원 레벨이죠. 1,500원이나 1,400원대라는 것은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안 되는 환율이고 환율이죠. 예. 그리고 더 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 체질이 좋아져서 우리 증시가 6천까지 올라갔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단순히 보면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하드 캐리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두 네. 개의 기업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 예전에와는 다른 비이클 즉 ETF라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사기 위한 아니면 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걸로 이제 ETF를 사서 ETF는 바스켓 매매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원래는 두 기업만 올라가야 되는데 나머지 기업도 이렇게 그냥 같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이 올라간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이익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해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다른 기업도 더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ETF 매매에 의한 변동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은 지금 이제 역사상 과거를 좀 봤을 때 미국의 현재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딱 2번 있었다. 그러면은 뭐 꼭 그게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현재도 맞을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공화당 승리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란전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의외로 있다. 네. 이러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맞아요. 결론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는 뭐 그나마 괜찮은 구간인데 네.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거든요. 2분기, 3분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 왜냐하면 그 수출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2월 기준으로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히스토리 하이인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퀘스천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 전력 비용도 감내해라라는 네네. 얘기들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가격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너무나 높아져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물가가 높아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매 가격도 높아지니 예. 그 일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쓸 돈은 없어지고. 예, 실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자 AI 기업들, 이 빅테크들의 어떤 감당해야 될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를 과감하게 더 짓는 거에 대해서 투자의 의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둔화됐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왜냐하면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얘기했던 캐펙스 즉 투자 지출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어요. 물론 네. 빅테크들한테는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캐펙스 늘리니까 당연히 우리 매출 늘겠지 하면서 메모리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고민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투자 캐펙스가 영업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가 되다 보니까 80% 넘고 그럼 지금부터 캐펙스를 더 늘릴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캐펙스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성장으로 전환되는 건 맞냐라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생긴 게 미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2월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었던 거죠. 무시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반도체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합니까? 다 수출이지 수출이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군가에게 수출하는 나라예요.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 라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내지는 비용을 좀 낮춰줘.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2028년, 29년까지 칩 공급 아무리 지금 공장 증설을 한다 그래도 28년 이후에나 증설 가능해. 수요가 너무나 대단해. 공급이 너무나 쇼티지야 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공급 쇼티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수요가 너무나 대단해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비용이 올라가면서.
예, 비용이 올라가면서 치플레이션 만약에 이런 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란발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니까 물가가 높아졌어요. 다른 쪽은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저 이란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어. 그렇지만 내가 다른 비용은 낮춰줄게. 뭐 금리를 못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비용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PC 그 연준이 잘 보는 네네. 주목하는 PC 중에 서비스 물가가 원래 이렇게 끈적끈적한데 이 내구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구재. 왜냐하면 치플레이션 때문에. 치플레이션. 예, 왜냐하면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면도 나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좀 둔할 것 같더니 지금 3%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치플레이션. 우리한테 모멘텀이었는데 미국은 저게 비용으로 늘는 네. 거예요. 자, 비용으로 늘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야, 비용이 늘어나는 게 뭐 때문이야?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서버가 50%인데 반도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거고 네. 중간 선거 그리고 그 유권자들한테 치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 P 곱하기 Q에서 수요 Q는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상수로 해놓아버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P를 막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높은 가격은 수요를 죽이거든가 공급을 늘리는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2%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5,458, 코스닥도 0.3% 하락 예상됩니다. 1,112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1만 3천 원이고 현대차입니다.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2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는 37만 2천 원 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호가 142만 2천 원으로 2.9% 상승 예상되고요. SK스퀘어, 기아 모두 3%대 하락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만 2천 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7%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4천 원,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천당제약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ABL 바이오 2.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8만 1,700원, 리노공업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호가는 18만 8,600원. 원익 IPS가 2%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호가 분위기 보니까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으로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방산주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매수세 유입이 좀 기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야간 선물 정도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동시효과 네네. 흐름인데 이제 오늘 이제 장중 변동성이 궁금하고 외인들 어제는 많이 좀 코스닥 쪽에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 한번 또 봐야겠죠. 아니 아까 저기 신 센터장님 네. 이제 우리 코스피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도 오르는 조금 다소 기현상이라 하셨습니다만 예. 일본도 아베노믹스 한참 날릴 때 예. 엔화도 약세 그 그렇죠. 와중에 코스피도 날라갔지 않습니까? 니케이. 니케이 예. 니케이도 예. 일본은 엔화는 안전자산이죠. 이럴 땐 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다. 네, 우리나라는 원하는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원화가 안전자산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외 자산이 뭐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 자산으로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일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된 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편입하면서
안전자산 내지는 리저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쌓는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냉혹한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동시 효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네. 안정을 보이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하락이 원인의 빌미는 이란이 준 건 맞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었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다가 치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를 네. 드리는데 네. 근데 치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려면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이 아. 필요하지 소부장.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에 조금은 코스피와는 다른 어떤 현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로 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보니까 예, 많이 올랐죠. 네. 그러게요. 그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네. 월등했잖아요. 네, 물론 네. 이제 최근 시장 폭락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그 시기를 기점으로 뭔가 조금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코스닥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좀 사실 수급이 비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네. 약간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뭐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반도체. 조금은 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예.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의 이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치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죽이는 전략은 미국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추론형 AI를 굉장히 더 많이 양성하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서 생산성 혁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데 수요가 더 생기려면 이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치플레이션이 통제돼야 된다. 그럼 치플레이션 통제되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제약바이오는 아쉽지만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좀 모멘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비용이 좀 예, 예. 떨어져야 되는 측면. 왜냐하면 이 현금 흐름의 어떤 그 상황에 밸류에이션이 둘 다 제약바이오도 높고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높은 건 맞지만 이 밑에 있는 현금 흐름은 반도체 소부장은 현금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모멘텀을 타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란발 유가 상승 그리고 치플레이션. 그래서 오히려 이란의 이슈가 조금 케어가 되고 케빈 어시 연준 차기 의장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하반기 접근했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반도체 어떤 그 투탑으로 올라왔던 게 2분기부터는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안 그래도 조금은 둔화됐는데 네. 최근에 변동성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어떤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는 그 얘기는 제가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틀 연속 시장 폭락하고 이제 어제 급반등을 나타낸 상황에서 매수 사이드카같이 발동된 상황이었고 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간밤 다우지수가 또 많이 떨어진 만큼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 호가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양시장 과연 어떤 출발을 나타냈는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6% 떨어집니다. 5,491, 코스닥은 강보합권, 지금 약보합 1,115. 자, 양시장 지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18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2.5% 하락합니다. 91만 7천 원이고 현대차도 2.7% 하락 중이네요. 5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36만 9,500원으로 0.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약세입니다. 160만 3천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 올라갑니다. 141만 2천 원. SK스퀘어가 5% 하락 중이고요. 기아가 2% 떨어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9만 1,100원으로 0.6% 상승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37만 1,5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2% 상승합니다. 16만 4,4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9만 8,800원. 삼천당자 2% 상승하죠. 81만 3천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8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가 4% 강세 보여줍니다. 18만 4,600원. 리농업도 2% 올라가고요. 코오롱티슈지는 보합권.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하고요. 원익 IPS가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E는 보합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좀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4%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주태양광, 대주전자재료가 8% 강세입니다. 지금 10만 4,600원. 그리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8% 올라갑니다. 97,600원 선이고요. 한화솔루션 6%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는 또 장비 쪽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3% 강세고 선익시스템도 1.9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S에너지 같은 종목은 27%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쪽,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MLCC 쪽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아모텍이 7% 올라가고 코스모 신소재도 3% 상승 중이고 사막 컨덴서 그리고 한울반도체 GIS까지도 소폭입니다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주 쪽 앞서 보셨다시피 방산주 내에서는 지금 한일단조가 27% 급등합니다.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도 10% 급등 중이고 퍼스텍도 6% 강세고요. LIG넥스원도 지금 7% 올라갑니다. 81만 1,000원. 풍산도 오름세고 웨이브일렉트로 그리고 삼양컴텍도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상당한 지금 혼조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33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6억 원, 59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19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96억 원, 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도 지금 1,1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10원 90전 상승한 1,47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그야말로 유가 올라가고 환율 급등하고 이 가운데 코스닥은 또 2% 상승하고 코스닥은 2% 상승하고. 예. 와, 변동폭이 진짜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태세 전환해야죠. 좋은 얘기 해야죠, 이제. 네. 뭐 코스닥이 요새 많이 올라가요. 다들 주식만 쳐다보니까 뭐 세상 뭐 바깥의 뉴스 좀 그거 한데, 야, 이 이름이 다시 또 뜨네요. 우리 그 키움의 송성문 선수 지금 시범 경기에서 홈런 때렸답니다. 아, 그래요? 예. 송성문은 우리 신선타장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는 성문 기본부터 성문 종합까지 송성문 씨 때문에 영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 대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사와요 파인 저도 성문 종합 영어로 하고, 지금 앵커님께서 조금 뜬금없는 발언을 왜 하시나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좋은 얘기 이렇게 하려니.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 하려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간에 갑자기 예, 코스닥이 이제 뭐 2% 급등하는 거는 놀랍긴 합니다만 네. 아까 이제 브리핑 하시기 전에 네. 코스닥 얘기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보면 이게 오늘 하루의 현상일 수 있긴 하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의 급락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올라간다. 이게 공급의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 AH 사전에 허가받아라 판매하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 내용인 것 같고 그러던 그 아젠다는 뭐 계속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칩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 쪽은 죽이지는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미국이 왜 50년 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냐면 일본, 러시아, 구소련 그리고 중국도 못했던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미국에 어떻게든 뭐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또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AI다 보니까 그 중에서 칩. 근데 이제 칩이 너무 비싸지면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통제를 받아,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라는 거는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코스닥이 오르느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르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오르는 거는 이런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에 합의점이 도달한 거죠. 시장에서는. 예, 지금 당장 늘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했었고 수급이라는 게 고객 내탁금이 지금 120조 원인데 어디로 네. 갈 수 있는 네. 환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만 가다가 지금은 약간 다른 쪽으로도 환기가 되는데 때마침 이제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운용사들이 이제 코스닥 ETF를 좀 출시하지 않습니까? 액티브 ETF. 액티브 ETF는 뭐냐면 코스닥의 시총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의미 있는 모멘텀 있는 뭐 어닝이나 이런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갖고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액티브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어떤 모멘텀 매력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날라가네요. 방산. 지금 천궁2가 뭐 실전에서 예.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자. 그거는요.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전기 전력주가 엄청나게 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예. HD나 LS나 다 이제 일렉트릭이 들어가는 대표주인데 예. 보자. 신선생님, 예. 그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하고 예.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두 회사의 차이는? 근데 이제 배전, 그러니까 송배전 시스템에서 송전, 배전 이렇게 보면 이게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예, 입장에서 예. LS 일렉트릭은 이제 약간 배전 쪽에 배전 쪽.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어떤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차이는 그 모멘텀은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배전 쪽에 조금 부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송배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전력기기 3사 아까 이제 HD 현대 예. 일렉트릭도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효성 쪽 예. 어떤 이슈도 있는데 그 3사가 고스란히 이 어떤 그 모멘텀은 받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 내지는 투자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 거가 나오면 예. 전력기기 시스템도 모멘텀이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다만 그래요?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인해서 치플레이션이 통제된다? 그럼 전력기기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급을 그래도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가 하락 사이클이 아닙니다. 주가가 조금은 이제 머무는 구간에 그래도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같이 올랐던 전력기기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치플레이션이 통제됐을 때 오히려 전력기기는 모멘텀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모리 이 두 개의 기업이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는 그래도 괜찮은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이라는 근사한 이름 말고 무슨 전기로 가는 회사들 그쪽은 또 약간 다릅니까? 어떤 삼성 전기 뭐 다르죠. 일진 전기니 뭐 이런, 그런 거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른 다른 이렇게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증권주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네. 예전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갈 때 증권주들도 같이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왜 시장 폭락할 때도 사실 증권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래 대금이 뭐 하루에 30조 원, 예, 60조 원 네. 이러면 이런 대로 돈을 벌고 지금 증권사는 지금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릴 실적을 수밖에 없는 보이는. 실적.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주를 매수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데요, 대안이지 이게 않을까. 증권주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시면 브로커리지 말씀하신 예. 부분은 브로커리지 부분이긴 한데 브로커리지 말고 딜링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이슈도 네. 있거든요. 언더라이팅은 이제 IB 쪽이고 네네. 딜링은 소위 말해서 이 채권과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 주식 투자했을 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증권사도 증권사도. 그리고 채권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bp씩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딜링 쪽은 지금 손실을 발생하고 예,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브로커리지 쪽은 그래 뭐 2천에서 5천 올라오고 고객 예탁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는 올라오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주가가 하향되거나 변동성이 발생할 때 증권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다른 부분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그래요. 오히려 지금 뭐 지배구조나 내지는 제3차 그렇죠. 개정 예, 그런 모멘텀도 네, 있고. 그걸로 봤을 땐 증권주보다는 오히려 보험주나 보험주. 예, 은행주가 더 낫다. 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지금 2분기, 3분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재편하는 게 저는 좋다는 이제 쉽지 거예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예.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조금 제동이 걸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유동성 네. 보강 정책이 나오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그때- 것 같고. 아. 이게 주도주의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끌어가는 힘이 이제 조금은 이제 쉴 필요는 있다. 지금 한 2, 3분기 아니면 짧게 보면 2분기, 네네. 3, 4, 5월, 6월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떤 그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이 끊기진 않기 때문에 아까 전력기기라든지 뭐 이런 그 최근에 상승의 주도주였던 어떤 그 업종에서의 순환매는 뭐 아까 조선이나 방산 네.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금융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멘텀에서는 증권주보다는 이제 어떤 그 은행 보험 네네. 이런 쪽으로 보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 그래도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코스피보다 비싸요. 근데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수익률로 보면은 1년 동안의 수익률 격차가 뭐 50%까지는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갭매우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치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지수가 다시 최근에 봤던 6,347 네. 그 고점을 열고 뭐 이제 다시 7,000, 8,000 그 여정을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가야겠죠. 이번에 이 봤던 고점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하이닉스는 110만 원에서 막힌 셈이고 네. 삼성전자는 22만 3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자, 이 부분이 이제 판단입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딱 두 개 다 21선 한번 그저께 확 폭락장에서 21선 밑으로 흘러갔다가 올라왔는데 요 21선 공방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뭐 하단에도 7,800, 8,0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좀 가져야 뚫고 되나? 예, 네.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어떤 그 캐펙스가 2분기에 고점을 찍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도 지금 어닝이 1분기에 한 30, 영업이익 기준으로 32, 33조 컨센서스입니다만은 2분기가 한 40조, 3분기 46조, 4분기 47조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늘어나는 폭이 1분기에서 2분기는 뭐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2분기에서 3분기는 뭐 한 6조 원, 3분기, 4분기 1조 원으로 떨어지니까 네.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주가는 이거에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미국에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없어졌어요, 많이. 아마존만 하더라도 1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이 왜 회사채를 발행했느냐. 돈을 빌리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돈을 빌리면서 투자할 때 돈값이 낮아져야 돼요. 즉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려면 미국에서의 돈값이 낮아지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가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뭐 7천, 8천 가는 모습을 그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면 이란발 중동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치플레이션은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게 컨트롤 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2분기에 넘어갔을 때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때부터 다시 추동력을 갖고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